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교수의 미국행의 정치권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일부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 이 사안 뜨거운 토론 해봅니다. 경찰버스로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와 자유 지수는 높아졌습니다. 개천절 집회 금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는 버스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명박 산성이 12년 만에 재인 산성으로 부활할 것으로 볼지 아니면 방해를 막기 위한 방역의 벽으로 봐야 할지 2부에서 변상욱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국가시험도 지각생을 추후에 구제하거나 응시생이 시험 날짜를 선택하게 해서 부정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공정이 최우선인 국가시험에서 의대생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여부를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는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여부 및 코로나19 상황 등 온갖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연휴 끝 뉴스 정면 승부의 시작은 이 두 분이 열어주십니다. 2주에 한 번 여의도 밖에서 정면 승부 펼칠 두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박성중 의원님은 연휴 때 어떻게 보냈어요? 잘 보냈습니다. 지역에도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지역에 돌아다니고, 또 어떤 우면산이나 청계산, 또 마트 뭐 이런 데로 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뭐 지인이나 친척 방문 안 하셨나요? 지인이나 친척 방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뭐 코로나 이런 관계 때문에 가능한 자제시켰습니다. 지역구 돌아다니면 지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실 텐데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뭐 자영업자라든지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죽겠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옷가게라든지 특히 이제 요새는 부동산까지도 전혀 거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울상이었습니다. 그래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지역구 의원이 되고 첫 명절인데요. 예년처럼 뭐 통상 띠를 두르고 이제 명절 인사를 다니곤 하는데 그런 방식의 이제 적극적인 명절 인사는 드리지 못했고요. 집에 제수거리를 장만하는 정도로 시장에 나가 뵈면은 마스크 너머로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정말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먼저 응원을 주셔가지고 이때일수록 국회 역할 중요하다는 얘기를 당부주시는 말씀을 먼저 하셔서 아직도 국민은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주시는구나 송구스러운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예. 그 의원님은 또 어머니이기도 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아이들 유치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사실은 가장 걱정이에요. 실제 저희 집 인근이 이제 평균적인 어떤 생활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하는 평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박승중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육아에 있어서 가정으로 떠맡겨진 책임이 굉장히 압박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하는 부분은 예, 맞습니다. 평균적인 중산층이라고 해도 사실상 이제 일상을 보면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휘청이고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만 하더라도 실제 이제 학교에 돌봄을 맡기고 나면 유치원에 돌봄을 맡기면 오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더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 뭐 종료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회, 그러니까 내년에 교육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원내에 계시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은 좀 국회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당시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상황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금 짜지고 있는데요. 전혀 이제 교육 학력 격차로 인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빈 공간을 채우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은 그렇다고요.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여야가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의 응급 대응, 긴급 대응 이 예산이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교육이라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예, 뭐 저희들 뭐 언론에서 2년 만에 복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천막 당사를 한 게 2004년입니다. 16년 만에 이제 복귀했고 저희들은 그동안 전세살이를 했습니다. 쭉 해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집을 사서 우리 당사로 이제 옮겼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말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좀 짠한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잘 돼서 들어왔으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 당사도 굉장히 그 건물주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을 그 이자로 내서 그걸 한 400억 정도 매입했더라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영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돼가 서로 잘 되는 개념에서 들어갔으면 참 좋은데 좀 그런 게 좀 짠한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집을 마련해서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10여 년 만에, 뭐 16년 만에 정치 1번지를 할 수 있는 여의도로 복귀했고 당명도 바꿨고 당 색깔도 바꿨습니다. 네네네. 바꿨는데 그 국민의힘이 과연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느냐, 집권 세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 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못하는 거에 반사 이익만 누리려고 한다. 뭐 그런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제 노력해야죠. 당명도 뭐 국민께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국민의 힘으로 하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유사 명칭도 있고 또 많은 반대도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색상도 기존의 한 색보다는 다양한 색으로 해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자 해서 저희들이 평소 쓰는 뭐 어떤 빨간색 또 우리 민주당이 쓰는 파란색 또 거기에 흰색까지 해서 하나의 융합 통합의 어떤 개념으로 가자 이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고도 종전에 쓰던 그런 걸 완전히 탈피해서 어찌 보면 정육면체 어찌 보면 육각형 사다리형 모양을 해서 다양성을 같이 놓고 기업과 미음이 중심이 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번에 어떤 당사까지 확보했으니까 내년에 있을 어떤 보궐선거 그다음 그 이후에 있을 대선까지 해서 저희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 저희들의 의지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유례없는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보면 민주당의 호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자연재해도 민주당한테는 어쨌든 악재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 문제 또 서해안에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도 보수 언론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어쨌든 유지부동이거든요. 그런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가 추석 민심을 살폈을 때 당황스러울이 많지 의연하셨던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정 국민들은 이제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더욱 책임감이 무겁고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이제 뭐 저희에게 물었지만 이제 아까 이야기 우리 박성주 의원님 우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면 저는 정치에 있어서 상징이라든지 어떤 단어가 갖는 힘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설명 주신 국민의힘으로 이제 당명을 개명하고 또 색깔을 통해서 화합을 이제 다지시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다지시고 계시는 이제 국민의힘에 저도 기대를 걸고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빨간색이라는 어떻게 보면 터부시할 수 있는 색깔을 과감하게 당의 색으로 쓰셨을 때, 이제 정말 메카시즘이라든지 레드 컴플렉스로 인한 정쟁을 그만두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번 역시도 흰색도 파란색도 아우르는 방식의, 저야말로 수권을 위한 정말, 멋진 경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야당이길 기원 드립니다. 저도 응원드립니다. 예.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당이 존재 목적이 수권을 위한 것이 더 크고 또 국민과 안정하게 뭐 가는 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가고 싶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저희들도 수권 정당으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역시 어떤 타협이라든지 상생 이런 것은 가진 자가 내놓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당도 좀 더 넓게 가달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의원 저의 질문에 답하면서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우리보다 국민의힘이 더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저는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꼭 덕담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예. 예. 자, 박성주 의원한테 제가 여쭤볼게. 예. 국민의힘이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부 비판하고 견제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게 개념인데.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아니고 조국, 추미애, 강경화 이렇게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하게 되면 이 정쟁으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지점은 강력하게 진행해서 국민의 내리에 남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강력한 세력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것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사람의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네.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또 어떤 대다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자, 당사로 10여 년 만에 복귀했으니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도. 여의도 복귀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민주당보다 어떨 때는 이제 당명이라든지 색채나 상징을 정할 때는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그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정말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 많이 듣거든요. 점수는 훨씬 더 민주당보다 앞섰습니다. 그런 상징 그런 다짐 이어낼 수 있도록 정말 지금 민주당이 보수 세력이라는 얘기를 심지어 듣고 있거든요. 유럽 정치 지형의 다른 스펙트럼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할 이야기들이 진정한 보수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얘기고요. 서로 더 분발해서 각자의 스펙트럼을 제대로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옛말에 물이 가득 찬 그 양둥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양둥이 소리는 물이 없어질 때 치면 소리가 납니다. 여하튼 가득 찬 양둥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 배우자의 요트여행 출국 논란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했는데 야당은 뭐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강경화 장관은 일단은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공인의 배우자에게까지 공인의 언행을 요구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민경욱 전 의원도 미국 갔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미국 방문 예정이다. 그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논란을 떠나서 강경화 장관 이걸로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앞에 걸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문제를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경화 장관의 어떤 배우자 문제와 우리 그 어떤 민경욱 전 의원 또 뭐 황교안 전 대표 뭐 이런 관계를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우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그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심각하게 문제를 보는 것은 뭐 우리가 지적하지 않아도 진중근 교수는 이런 말을 했대요. 서일병이 가고 이일병이 왔다고. 예. 뭐 서일병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니까 이일병은 우리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고 또 옛날에는 보니까 뭐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고 이제 와서는 배우자 찬스까지 쓴다고 이런 말까지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청문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인의 배우자도 거의 공인입니다. 준공인입니다. 예. 그래서 공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도 같이 하고 인사청문회도 그걸 하고 간보도 게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서 광화문의 집회도 한 사람씩 그 자기 차를 가 9명이 가도 그것도 다 차단하는 마당에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국에 특별 여행 자제 명령을 내려놓고 그것도 10월 18일까지 남편은 간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다. 근데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게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이준석 최고가 예, 전 최고가.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문제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오늘 토론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논쟁거리가 좀 될 수는 있겠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본다면 전 부적절했고 강경화 장관이 발빠르게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께 말씀드리는 건 온당했다고 보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국민께 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준석
의원님은 아시죠? 전최고, 예, 전최고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좀 새로운 세대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그게 또 다른 프레임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분 그쪽 입장을 제가 풀리 알지는 못하지만 전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공인의 삶이 가족에게도 공이 적용돼야 되냐 이런 논쟁 가운데서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도 질문 취지 안에 그런 내용도 넣으셨는데 저는 아직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건 간에 저는 뭐 무슨 일병 사건이건 간에 아까 비유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국회에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사안들 모두를 블랙코트로 빨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회도 가진 권한과 역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한 다른 이슈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말 이 이슈에 몰입해서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만 집중하지 말자고 했는데 정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 그리고 또 장관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지점 등등 또는 법적으로 해결할 지점 또는 국민적으로는 논쟁 안에 던져볼 지점들을 구분해서 우리 정치권은 가진 역량들을 정말 최선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당 내에서 뭐 아직은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극히 소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죠. 개인의 어떤 사생활, 개인의 자유,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극히 소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자신만 하더라도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또 자식들 이런 관계도 굉장히 조심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공인의 가족은 준공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도 왕이나 왕의 가족들 특별히 관료한 대통령의 가족도 특별히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뭐 꼭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꼭 강장관이 사과까지 했는데 꼭 사퇴 이야기까지 해야 되느냐. 뭐 저희들 뭐 사퇴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건 저희들은 오히려 더 좋죠. 땡큐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대부분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강 장관이 지금 그동안 외무장관으로서 장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북한 관계라든지 미국 일본 관계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외교 관계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보다는 실패, 상당히 어떤 능력보다는 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 장관도 아마 2017년 6월인가 들어왔죠. 3년 3개월이 넘었고 굉장히 오래된 장관으로서 많은 국민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그와 올라서 뭐 여러 다주택자 뭐 이런 문제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 같고 이번에 이 문제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 사건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만한 사항이 아니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론 있으면 듣고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외통위 소속이고 우리 소관이 통일부와 외교부가 있는데 소속 장관으로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화 장관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뭐 개각이 논의될 때마다 이제 외교부도 사실 그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강경화 장관의 뭐 다른 이제 지금 방금 얘기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강경화라는 정말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 아닌 장관 그리고 그 여성 장관의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깨었던 어떤 외교 관료 시스템 균열들, 그 균열들을 다음 시스템으로 차곡히 채울 만한 준비가 됐는가라는 점검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떤 수장이 오건 간에 누가 되든 간에 그 능력에 기대지 않고 그 장관의 기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었던 어떤 장점들은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키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지점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외교부라든지 이런 많은 직원들 이야기가 사실 강경화 장관이 시스템보다는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컨택트한 여러 사람들 또 개인의 어떤 의학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장점을 발휘하다 보니까 외교 능력보다는 뭐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또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이야기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또 그걸 또 방어해야 될 테고 그러면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이 또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저희들 뭐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 개인 어떤 공무원 비살이라든지 추미애라든지 강경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정책 실패 이런 부분에 이번에는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예. 여러 가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감 앞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제가 또 질문자로 나섰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핫했던, 핫 이슈였던 네. 상황이었는데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 2, 3분 정도를 제가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책 질의는 전혀 언론의 조망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의들도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우리 오늘 이제 방송국에 출연을 했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정책 질의 또 야당의 그런 지점의 질의들 훨씬 더 박수 쳐주시고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은 정부에도 국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얘기합시다. 지금 이재정은 외통위 소속 있잖아요. 네네. 뭐 이번에 어느 걸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세요? 저 역시도 이제 여당이니까 방어만 한다 생각하지 마실 것이 예. 저도 나름대로 나를 갈고 있는 우리 방에 비수의 무기를 갈고 있는데 그걸 예. 또 이제 사전에 노출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강경화 장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외교 관료주의가 여타의 행정 관료주의보다 가장 그 벽이 높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더불어서 지탄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억울한 지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되돌아볼 지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균열을 주는 인사로서의 강경화 장관의 인사는 굉장히 탁월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들이 저는 강경화 아닌 포스트 강경화에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이야말로 외교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사강에 휘둘린 냉전 시대를 넘어선 또 다른 전선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다자 외교라고 말만 쉽지 사실 실행 과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그런 여정에서 상상력이 필요한데 우리 외교 관료 사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외교 그리고 또 공공외교에 기꺼이 자신들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관료들의 정말 상상력을 저는 요구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재외공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인 문제들을 이슈별로 좀 점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그 이야기 들으면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잘한 걸로 평가받겠네요. 아유 지적할 내용을 실제, 준비하고 있다는 예. 얘기죠. 외교 관계에서 일본 총리도 교체되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과의 갈등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외교 관료에만 기대서는 안 되는 거죠. 공식적인 외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민간 영역을 단순히 민간 영역에 대한 자금 지원만으로 자족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대일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수많은 민간 교류 부분들을 사실상 그 결과물들을 공식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공공외교가 진실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대일 외교입니다. 우리 친한 세력들을 가려내고 관련된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외교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점에서 저도 또 이번 국감 가운데 관련된 이슈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한 3년 정도 공부를 역할을 해봤기 해주셔야겠네요. 때문에 예. 뭐 그쪽에서는 조금 아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일본 외교가 더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 관계 마찬가지고 북한 관계 뭐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중국 러시아 관계 하나도 별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큰 틀에서 뭐 장관은 작은 틀보다는 큰 틀에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지 못하면 그걸 보좌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촉매제, 촉진제, 어떤 앞에라도 플러스 팔로우 어떤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게 저희들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 공공외교의 가장 큰 축이 예, 또 예, 의원외교거든요. 박성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 예, 보시는 가방입니다. 의원인데 어떤 거 중점으로 살펴보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포털 네이버 다음이라든지 이런 예.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방송 관련해서 중립성 여러 가지 뭐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종편 관련해서 어떤 심사 관련 뭐 그런 거. 또 그 아울러서 최근에는 뜨고 있는 유튜브 관련해서 예.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것이 과학기술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관련
또 일반 우리가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돈만 한 25조 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의원님 지난번에 저랑 통화할 때 그 국내 포털의 문제점 뉴스를 강제로 보게 만든다. 네네. 그럼 이건 언제든지 선동이나 조작이 가능하니까. 네네네. 뭐 구글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 자기가 궁금하면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그 부분에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그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들어가는 그 인원이 뭐 그쪽에서 발표하는 거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네이버가 한 3천만 명. 다음에 한 500만 명, 3천만 500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여론을 주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포털, 미국의 포털인 구글은 아웃링크를 해서 거기에 단어만 쳐가지고 단어를 치면 예를 들어서 YTN 관련 치면 YTN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뭐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네이버 다음에서 모든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입이고 모든 것을 네이버 다음에서 다 차지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인링크에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아웃링크로 바꾸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3천만 명 이상 보는 그런 뉴스 이런 편집을 대부분 그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 AI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 상단 배열되는 5개, 10개, 20개가 거의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한 바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진짜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포털에 이제 뉴스가 노출되는 방식의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떠나서 저는 그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제 문제인식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털에 노출되기 위한 소위 이제 자극적 제목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언론을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 지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포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노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에 13개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의 어떤 구독량이라든지 노출수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게 비중별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만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비평도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걸 공개하라 차라리. 공개하지 않으면 국회에 와서 보여드리고 직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일체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또 최근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라고 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내부 부사장도 했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장도 했고 국민소통 수석도 했고 청와대 커리어를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잘하죠. 저는 제 커리어밖에 몰라요. 국회의원들. 그런 분이 막 그냥 다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는 거 보고 전반적으로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야당의 입장에서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더 근원적으로 어쨌든 포털과 뉴스 어떤 관계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인식이 있으니까 보다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을 좀 찾아가지고 오늘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 오늘 아주 좋은 토론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으면 더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